일단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응진의 한정우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그 파워 플랫폼 컨설팅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자체가 일단은 파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최근에 되게 큰 화두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내용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려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좀 기술적인 것보다는 최대한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저의 큰 세 가지의 목차는 먼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왜 파워 플랫폼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SAP와 그리고 그 파워 플랫폼 내에서도 조금 IPA 영역, 파워 오토메이트 영역과 더해져서 몇 가지 시나리오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점, 이런 부분 저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시대의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2017년을 기준이죠. 새로운 이제 IoT가 나오기도 하고 AI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머신러닝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업무 자동화, 사무 자동화라는 이 RPA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BT에 대한 그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준비가 각 고객사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2017년도부터 IPA라는 시장이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모든 딥러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장 자체가 시장이 2017년도부터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디테일한 용어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만 했지 어떤 길이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가면 목적지가 잘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DT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맞게 가는 길임에도 내가 가는 길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그냥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미로라는 그 길 자체가. 그거에 대한 느낌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DT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 여정은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떤 엔딩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 주제 중에 첫 번째 세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DT에 대한 좀 실질적인 좀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가 일단은 DT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정착을 잘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성공에 대한 실체를 보시면 해당 장표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공고들 토대로 제가 이제 만들어낸 자료인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왼쪽에 내용이 그 성과죠. DT를 성공했을 때 그 기업이 얻는 성과.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DT를 리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이익 성장률, 그 회사 자체의 가치 자체가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항상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죠. 실제로 GT를 도입했을 때 성공한 기업은 30%밖에 안 됩니다. 100개 중에 30군데 실패한다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산업군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암담한 현실이 좀 존재는 해요. 예를 들면 IT가 기본적으로 잘 깔려있는 당연히 IT 회사들, 그다음에 통신, 미디어 회사들은 성공률이 지금 보시는 30%에 근접합니다. 한 28%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외 일반 제조, 물류, 이런 전통적인 기반의 산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하에서 11% 내외밖에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적인 업을 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는 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보수적인 기업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변하기 힘든 인프라 환경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DT라는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다. 그 명암이 존재한다는 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다만 이 성공한 기업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 성공하는 요소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 요소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리고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들. 첫 번째가 기업에서 준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객, 두 번째가 기술과 인프라, 세 번째가 전략과 리더십, 네 번째가 문화예요. 첫 번째 고객은 말 그대로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가, 또는 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고객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고객에 대한 완전 원천적인 근본적인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DT 고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과연 그런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DT를 이끌고 있는 전략.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전략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 전략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 리더십까지 포함된 이 세 개, 고객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내용, 그 다음에 기술과 인프라, 거기에 전략과 리더십을 더해서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어서 기업 내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게 사실은 1번, 2번도 아니고요. 뒤에 전략 리더십과 문화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했던 산업군의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업에 대한 특성도 있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동안 일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 때문이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빠르게 변화해야 DT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문화를 자리 잡으려면 사실은 이게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되게 많이 쓰는 의미이기도 하고 두 개는 서로 보완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과 매니지먼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일단 리더십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게요. 그 특성이라고 할게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은 비전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임직원들이 어떤 비전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향적인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현재의 중심이 아니라 미래의 중심인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내가 먼저 모범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따라와요. 매니저먼트하고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는요. 매니저먼트는 어떤 식으로 가장 관리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도해서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주는 것. 어떻게 일을 잘 줘야 되는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포커스가 되니까요. 리더십은 내가 먼저 이끌고 나서 그 이끄는 방향으로 뒤에 있는 임직원들 따라오도록 만드는 방향입니다. 두 개의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T라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걸 토대로 결국은 임직원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 기업의 문화는 내가 먼저 이끌고 나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DT에서 중요한 건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여기서 시스템은 이제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 안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들어오겠죠. 네트워크 환경도 변할 거고요. 기술이 도입되면 온프리미스를 쓰던 서버가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라갈 거고 눈으로 보고 보던 전자문서를 OCR로 찍어서 전자문서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시스템에 넣어주기도 할 거고요. 그러한 것들만 갖춰지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만 구축된다고 해서 DT가 성공하지 않아요. 단적인 대로 저도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DT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영업사원들이 밖에서 일할 수 있게끔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의 시스템도 다 개발했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영업사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업사원들이 효율성으로 일을 하려면 내근에서 일을 해야 되는 문화라든가 프로세스를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여전히 똑같이 사무실로 와서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관리라는 표현으로 영업사원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영업사원들이 들어와서 일한 걸 내 눈으로 봐야겠어. 조중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도 기업의 디지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효율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쓰고 결론적으로 얻을 수 없는 무언가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DT는 뭔가 뜬구름이야. 맨날 돈만 써. 저 회사에서 말하는 솔루션이 무언가 해결이 될까? 이런 고민을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의 축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에서만 돈을 투자하고 만들어내면 과연 성공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능력과 필요한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임직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업무 내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 게 가장 좋은가, 적합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 저 피라미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뭐고, 인포메이션은 뭐고, 그 다음에 위치적은 뭐고, 날리지는 뭐고. 사실 각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빨간색으로 강조된 표시들이 있어요.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 수치, 기호,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유의미한 의미, 뭔가 유의미한 내용, 그리고 그 유의미한 내용 안에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를 그때 가서 난리지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 난리지 안에서 새로운 개인의 경험 또는 기업 내에 있는 경험 또는 조직 내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무언가 아웃풋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걸 미스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조나 또는 뭐 통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기반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조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제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특정 원자재에 대한 그 수치가 있을 겁니다. A라는 제품이 들어올 A라는 원자재가 들어올 거고요. 원자재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어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데이터는 어디 공급사로부터 받은 게 공급사 명, 공급사 주소, 그다음에 가격, 이 공급사를 담당하고 영업 사원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공급사와 B라는 공급사 내에서의 가격 차이를 보면서 어디가 좀 더 저렴하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뽑아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합니다. 어떻게 의사결정하냐면 말 그대로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원자재 사오는 게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가가 절감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를 선택을 공급사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공급사를 선택하는 이 과정 자체는 난리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걸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급사를 선택할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것을 가는 게 좋은 원가 절감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판단의 영역, 뭔가 창의적인 산물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이점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더 많은 변수와 데이터를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흘러가는 과정을 DIW 피라미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그러면 임직원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스킬링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의 향상입니다. 예를 들면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무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서 재무 솔루션을 좀 더 확장적으로 쓸 수 있게 돼서 회계 쪽 전반에 대한 업무를 두루두루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는 리스킬링 하면서 아까 세션 1에서 나왔던 시티즌 데벨로퍼가 여기에 많이 속할 겁니다. 말 그대로 로우코드 기반의 플랫폼들에 대한 걸 현업들이 직접 학습하게 되고 자신의 업무 베이스를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플랫폼 내에 있는 솔루션들을 써서 어플을 만든다든가 또는 자동화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나의 일부 업무를 자동화를 시킨다든가 또는 챗봇 하나 만들어서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영업사원용을 위해서 내부에 있는 내면 직원이 챗봇을 만든다든가 라는 식의 형태로 리스킬링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기업 내에서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DT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적어도 큰 축 두 개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DT 사례가 좀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를 좀 하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스타벅스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사례고요. 그러면서 또 갖고 나온 이유는 성공 그 단계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너무나 베스트하게 적합한 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인 오더라는 거를 2010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를 해요. 2010년도면 스마트폰 아이폰 4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나갔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처음 전 세계에 출시가 되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공격적으로 준비한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변화의 시대에 앞서서 인프라적으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해야 되는 결정을 상당히 빨리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문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사용자, 고객의 니즈를 이해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주문 다음에 당연히 결제 시스템이 붙어야만 편하게 쓰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 결제 시스템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무언가 좀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해서 나온 게 보상입니다. 스타벅스 보상은 되게 유명해요. 마일리지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5만 원 충전하면 10% 뭐 추가 충전해주는 형태의 마일리지 또는 음료 하나 무료로 주문할 수 있다던가 또는 특정
사이드 오더에서 주문을 할 경우에 주는 아이템들을 해줍니다. 사실 이걸 구매하려고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스타벅스 고객이. 이런 것처럼 무언가 보상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요. 고객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또다시 서비스를 줄 수 있겠다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드라이브스루가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티맵하고 연동도 돼서 사실 주문 넣어놓고 제 차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티맵을 활용하고 있으면 음료가 몇 분 있다가 픽업이 가능합니다까지도 알려줘요. 말 그대로 고객한테 최상의 보상과 최상의 경험을 주도록 설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스타벅스 말고도 다른 기업도 많지만 아까 앞서 말했던 고민해야 될 그 요소들의 가장 베스트하게 둘러가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구나.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되게 명암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기업이 무려 70%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업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되게 빠르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성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매년 지금 전년 대비 5.5% 이상 IT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IT 규모 시장도 3.1% 이상 작년보다 성장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당연히 2023년도 초에 작년 대비 예상할 거라는 자료들 기준이고요. 거기 안에서도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파스 쪽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24.1% 이상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기업에서는 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갖는 경쟁력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들이. 그래서 제가 네 가지에 대한 요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프로세스를 한 번씩 흘러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과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훨씬 더 뛰어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검증하고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DT에 대한 설명을 계속 여기까지 했고요. 왜 파워 플랫폼을 써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세 번째, 비용과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 파워 플랫폼인가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파워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있었기 때문에 이 장표를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워 플랫폼을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강점을 제가 7개 정도로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혁신 도구입니다. 이게 디지털 혁신 도구라고 했을 때 디지털 혁신 도구 이게 뭘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3차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가 됐을 때 그리고 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디지털 혁신 도구가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SAP가 그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ERP 시스템인 SAP가 혁신 도구 중에 하나일까요? 이 ERP 시스템의 원래 그 처음에 최초가 제조 공정 과정 시스템에서 매니팩처 리소스 플랜이라는 MRP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기반을 해서 업무적으로 영역이 확장돼서 나온 게 이 ERP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 처음에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잘 쓸래라고 관리만 했던 프로그램에서 각 업무, 예를 들면 영업과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까지 이 사이클의 업무가 다 하나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각각의 쌓이는 행동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클을 없애자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자원을 관리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온 디지털 혁신 도구가 ERP라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SAP라는 거죠. 그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지금 이 파워 플랫폼이 하나의 혁신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이제 아키텍처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혁신 도구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영역별로 너무 많은 그런 솔루션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솔루션들끼리도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강점은 로우 코드입니다. 항상 로우 코드에 대한 강점을 드리는데 이 로우 코드의 강점이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이런 IT 기반에 대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또는 유지보수 한다고 했을 때 IT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게 상당히 높은 시장 안에서의 허들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로우 코드가 되면서 현금 레벨로 어느 정도 좀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또 전문적인 영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프로토콜 영역은 전문적으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반의 속도, 업무의 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줄 수 있도록 로우 코드에 대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베네피트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효율화 그다음에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파워 BI 그리고 이 파워 플랫폼에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애저 클라우드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수적으로 어떤 데이터 성격들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굳이 사람이 꼭 할 필요도 없죠. 어느 정도 솔루션이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은 협업과 통합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힌지라든가 또는 먼데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MS가 갖고 있는 MS 제품들이 주는 이 강점들을 파워 플랫폼이 그대로 나웃스토리를 해와서 쓸 수 있다는 것.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커넥터들을 연결해서 그 부분 때문에 다음의 강점이 같이 주어진다. 확장성과 유연성.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이 개별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아요. 파워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다 같이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통적으로 RPA 솔루션들, 이제 RPA를 타자 솔루션을 구축해 보셨던 또는 기존에 사용하신다면 가장 이런 형태를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언더 로보틱 프로세스 에기큐션이 이제 업무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RPA가 돌아가고 있는 곳, 그 다음에 RPA 툴, RPA 플랫폼들. RPA 플랫폼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좀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형상 관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형상 관리 부분은 별도로 꼭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영역별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영역을 RPA 하나만 구축하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죠. 하지만 RPA만 쓰시는 게 아니죠. 파워 BI 같이 BI 솔루션도 당연히 쓰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러한 아키텍처가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장표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RPA 형태에 돌아가는 부분 자체가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 영역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서버 환경은 사실 물리 서버 필요 없어집니다. 애저 클라우드 쪽에 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방금 저 파워 플랫폼 나머지 솔루션들, 파워 BI, 파워 S, 파워 페이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까지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솔루션이 다 돌아가고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업무 시나리오를 가져왔고 그 안에서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영업사원들이 고객사를 방문합니다. 고객사를 방문할 때 기존 고객이냐 신규 고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고객, 상품, 영업사원들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생된 데이터를 이제 내부에 전달하게 되는데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예를 들자면 고객사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문한 고객이 기존이냐 신규이냐에 따라서 견적서 과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 고객이면 있는 것 제품 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샘플을 발송하기도 하고요. 발송한 다음에는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고 승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주문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는 되게 러프하게 제가 나눠놓는데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고객사를 방문하면 CRM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방문한 고객사가 어떤 고객사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와요. 당연히 그 고객사가 주로 판매하는 업이 어떤 건지, 제품은 어떤 건지, 어떤 여직원부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등등등. 그리고 나서 저 견적서라는 내용은 OMS라고 하는 이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보통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상품에 대한 견적을 나가고 그다음에 식품 조회도 할 거고요. 견적서를 거기서 입력하는 품도 대부분 다 주어져요. 그리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의 전자결제 쪽으로 해당 견적서를 발송하게 되고요. 전자결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OMS 상에서 고객사 쪽에
해당 견적서가 발송이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요 영업사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모빌리티 또는 뭐 디바이스 뭐 어떠한 디바이스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업무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부에서는 해당 견적서 이후에 이 제품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자사제품인가 또는 재고가 존재하는가. 자사제품이면 바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또 물류해서 바로 보내면 되고요. 자사제품이 아니면 구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다음 업무 플로우가 흘러갈 거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OMS, AMS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경험할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연결되는 고리고리마다 아마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뭐 배치 작업을 해서 동결시키던 또는 SAP에서 SAP 기준으로 데이터를 뿌려서 맞추던 계속 개발 과정을 인터페이스하는 과정들을 거치실 거고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는 다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레거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보면 고객이 접속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영업사원들이 써야 될 모바일 앱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중간에서 중개 서버가 내부에 망이 다르기 때문에 넣어줘야 될 중개 서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천 데이터 소스 영역이 하나 있어야겠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RPA나 챗봇이 내부 시스템들한테 업무를 볼 거고요. 그 각각의 내부 시스템은 또다시 분리 서버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BI 영역이 정리된 데이터로 영업사원들 또는 내부한테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주게끔 형성이 되어 있죠. 다 개별 만들어서 각각의 연결 과정, 연결을 위한 과정을 다 프로젝트화를 하셨을 거고 다 저 물리 서버들, 뭐 클라우드 시스템하면 클라우드 비용을 내면서 또는 물리 서버가 있다면 물리 서버를 쓰고 계실 거고요. 또한 이 물리 서버들끼리 그 클라우드끼리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무언가 뭐 이태를 위한 작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은 하나의 그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순수하게 지금 파워플러프에서 제공해 주는 솔루션으로 구성한 업무 시나리오고요. 보이는 것처럼 파워 엑스를 통해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은 파워 엑스를 통한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또는 고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파워 페이지 설명들이 세션 1에서 파워 페이지는 하나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대회에서 어떤 해야 될 업무들은 고객사나 또는 뭐 여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겁니다. 저 두 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두 개에 들어온 데이터는 라는 전체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를 모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 버스가 중요해서 한번 잡아준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소스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엘리먼트, 파워 BI 쪽으로 연결해주는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걸 전체를 하나하나 개별로 찢어서 프로젝트를 여시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 계속 그러한 걸 쪼개져서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을 해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게 이번 셉에서 오늘 세션이 이제 셉과 파워 플랫폼에서 어떠한 강점을 줄 수 있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 영역과 셉과의 영역에서 줄 수 있는 강점을 하나 또 설명드리려고 이 세션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 RPA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 패턴을 그대로 뭐 똑같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아까 그게 그 RPA와 SAP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GUI 기반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어떠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커넥터에게 연결시켜서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이런 RPA 솔루션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솔루션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솔루션이 주는 효과는 이미 검증된 부분입니다. 약 75%. 기존의 사람이 하던 거에 비해서 75% 정도 비용도, 시간도 절감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셋과 파워 오토메이트가 묶였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강점을 줄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사실 위에 네 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응진해서 랜드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시나리오들입니다. 비용 발생 정보 처리 사고와 판매 주문 생산 사고와 재무 영역과 판매 주문이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와서 이제 주문하는 영역이죠. 또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생산 일정을 말고 생산 쪽 업무 크게 네 가지 모듈 관점에 있어 봤을 때
이 부분의 자동화 시나리오 중에서 크게 업무 베이스로 그 스텝을 잘라보면 RPA가 동작하는 방식에 뭐 스케줄과 트리거가 있다라는 걸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럼 인풋 데이터를 보통 RPA가 수집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업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끔 가공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셀에 입력을 하죠. GUI 방식을 입력하던 RFC를 콜해서 데이터를 바로 DB에 쏟아. 그 다음에 그 업무 정리 끝난 결과를 실제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 단계를 크게 봤을 때 데이터 수집과 가공 편집, 입력, 알림이라고 봤을 때 지금 데이터를 가공 편집하는 영역과 업무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이 영역이 하나의 서비스가 패키지화돼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이유를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비즈니스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그림하고 이어지면 아까 제가 고객과 상품 영업사원은 실질적으로 영업사원이 고객사를 방문해서 업무를 부른 순간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들이에요. 이 데이터들은 크게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뭐 현장에서 업무가 바뀌면 셀에서도 바뀔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 IT라는 거는 현장에 있는 실제 발생되고 있는 그 실제 상황을 디지털화 시킨 거니까요. 근데 결국 이 업무의 가장 큰 업무 도메인에서 주고 있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인풋 영역은 고정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사를 방문했을 때 고객사며 뭐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외에 추가적인 필드가 있으면 생기지 고정적인 필드를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사실 그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한 키 데이터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컨설팅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어떠한 하나의 템플릿화를 만들어주고 그 템플릿화를 만든 다음에 각 영업, 물류, 생산의 모듈에 맞게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화되고 서비스화가 된다는 거. 사실 이제 이걸 다 가이드를 하려면 이거는 이제 SAP 담당자분이 SAP 컨설턴팅 하는 분들 영역만으로도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RPA가 해야 될 부분은 또 RPA에 대한 업무를 그 기술적인 베이스 같이 알아야 되고 영업 업무에 대한 도메인과 그 외에 서드파티 솔루션들에 대한 도메인과 그리고 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도메인을 다 알아야만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컨설팅 영역에서 제공이 되었을 때 이 SAP를 쓰고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워풀하게 이 파워 플랫폼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내용은 해당 앞의 내용들 자체가 제가 지금 오늘 PT 세션에서 준비한 것처럼 컨설팅 영역에서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인프라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단에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직접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만들어낸 패키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전문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구축되어야 아까 제가 DT에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비용의 효율성, 진짜 우리가 이걸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옹진에서 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직접 해본 경험이다라는 키워드입니다.